내가 성장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내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막 서로 오해를 풀려고 그러고 서로 뭐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시더라고요. 특히 제3의 관계.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친구끼리 왜 감정노동을 합니까? 물론 싸울 수는 있죠. 사소한 문제로. 그런 거 말고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오가면서 친구 관계를 심각하게 고찰해보는 이거 그냥 안 맞는 거예요. 20대 분들은 이 얘기 동의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영원히 지속돼야 되지 않냐, 우리의 우정은. 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제 말 동의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했나. 진짜 시간 낭비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지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자라는 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나누면 크게는 두 가지,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또 사적인 관계는 다시 두 가지, 가족과 친구, 애인, 지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적인 관계는 회사 상사, 직장 동료, 후배, 직원들, 그리고 고객, 클라이언트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좀 어쩔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 건 속으로는 없지만 이러면서 회사 생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여기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진상 고객 달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좀 타협이 필요한 영역이 이 공적인 인간관계 같아요. 사적인 영역을 좀 볼게요. 사적인 영역에서 가족이 좀 힘들어요. 핏줄은 천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평생 끊어지기 어려운 관계고 이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또 여기서 핏줄이 하나 있어요. 앞에 공적인 건 생계, 여기서는 핏줄. 근데 이제는 사적인 관계 중 한 부류. 친구, 지인, 애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요건 어쩔 수 없는 관계는 아니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감정노동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약간의 페르소나 쓰고 살 때도 있고 하고 산단 말이에요. 가족한테는 페르소나가 벗겨지는데 아빠가 좀 힘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단 같이 살고 아빠한테 내가 학비 받아 쓰고 용돈 받아 쓰는 이상은 아빠한테 좀 적당히 맞춰야죠. 집안의 평화와 나를 위해서 적당히 우리가 감정노동을 하고 사는데 어쩔 수 있는 제3의 관계에서는 감정노동하고 살지 말라고요. 지인이랑 친구랑 애인하고 감정노동을 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력을 해서 이어지는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부부상담소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오가죠. 나는 우리 남편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남편 나를 이해를 안 해준다. 공감이 나올 때 써, 공감. 우리 남편 나를 공감을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 그러니까 이해랑 공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은 사이 좋은 부부들을 사이에선 안 나와요. 이번 주말에 우리 뭐 할까? 그날 우리 뭐 먹을 거야? 이런 형이 하학적인 대화만 해요. 부부 상담소 안 가는 부부들은 형이 하학적인 대화를 하고 삽니다. 일단 부부들은 부부 상담소를 가든 형이 상학적인 대화를 하든 해서 관계를 좀 풀어서 하긴 해야 되죠. 우리가 자식이 있고 부부라는 게 둘이서 쌓아놓은 우리들만의 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감정노동이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서는 감정노동까지 해가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친구가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20년 지기, 30년 지기 이런 친구들인데 만나면 좋고 만나자고 할 때 그냥 내가 바빠서 안 돼. 다음에 봐. 그러면 알았어라고 뚝 끊고 이거를 서운하네, 섭섭하네, 저도 그래 본 적 없고, 서로 그냥 만나면 즐겁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되게 축하해주고, 이런 사적인 관계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지인으로도 친구로도 킵하지 않거든요. 머리가 깨끗해요. 불교에서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어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20대 때 철모를 때 만난 시절 인연이 있었고, 30대 때 만나는 인연이 있고 40대 때 만나는 인연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내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려고 그러고 서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시더라고요. 특히 제3의 관계.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친구끼리 왜 감정노동을 합니까? 물론 싸울 수는 있죠. 사소한 문제로. 그런 거 말고 형이 상학적인 단어가 오가면서 친구 관계를 심각하게 고찰해보는, 이거 그냥 안 맞는 거예요. 20대 분들은 이 얘기 동의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를 영원히 지속돼야 되지 않냐, 우리의 우정은, 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제 말 동의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했나. 진짜 시간 낭비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지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자라는 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좀 없앨게요. 첫 번째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저 직장 상사는 왜 저렇게 작은 실수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아래 부하 직원들 힘들게 할까? 왜 별것도 아닌 일을 트집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흐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 직장 상사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가족일 경우에는 고민이 한 단계 더 나가요. 소설 쓰죠. 우리 아빠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우리 아빠를 못 돌봐줘서 우리 아빠가 저런 거다. 뭔가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아니, 왜 다들 직업이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신, 잘 모르겠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의 경계를 침범했고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 해요. 이게 뭐 부모든 뭐든 어떤 타인이라도 명확하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이죠. 타인이 그렇다는 걸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이 서사를 분석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시간에 왜 나란 인간은 저렇게 나를 이용하는 친구한테 호구짓을 하면서 몇 년째 끌려다닐까? 왜 나는 남들이 보면은 12번을 이혼했다고 하는 남편이랑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것일까? 왜 나는 돈도 있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같이 사는 것일까? 질문의 방향을 바꿉시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요. 두 번째 질문이요. 이것도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바뀔까 하는 질문이요. 많이 하죠. 사람은 바뀌기 어려워요.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바꾸기 어렵잖아요. 4살 빼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타인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죠. 나의 무능을 또 한 번 확인받게 되는 거죠. 머리 복잡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능하면 복잡해진다고. 질문의 방향 바꿀게요. 저 인간과의 거리 조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나에 대한 구체적 행동 방향으로 질문을 좀 틀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죠, 가족이요. 저 거리 조절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빠가 갑이고 내가 을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 행동이 아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싸가지 없는 자식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좀 나가서 살겠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오라고 하시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좀 매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황과 맥락 보는 객관적 눈이요. 내가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에요? 2달에 한 번씩 오겠다는 게 뭐 굉장히 싸가지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 기준으로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야, 누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 있는 집이 어디냐?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해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내 행동이 뭐 틀리지 않은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야죠. 아빠는 바빠서,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쉴 시간도 없기 때문에 매주 오는 가족 모임 저녁 식사에 참가하기 좀 어렵고 뭐 한 달이나 혹은 2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거죠. 타인의 평가에 나의 정체성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나는 싸가지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남 배려해주고 뭐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받는데 뭐 집에 와서 할 말 좀 하면은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가족과 상처 없이 끊어내는 방법이 있냐, 이런 질문 해볼 텐데요. 상처 있어요. 누구한테든. 상처 없이 끊어내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만 자식 입장에서일 것 같아요. 부모가 힘든 부모고 자식일 경우 말이 안 통하는, 정말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안 보고 살아야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엄마 같은, 어디 대화가 통합니까? 문동은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살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자고. 엄마가 악다구니 쓰면서 나는 평생 너 쫓아다닐 거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딸 하나도 안 들여다보잖아요. 딸이 생각, 감정, 어떤 상황 고려 안 하죠. 네. 이런 부모랑 어떻게 상처 없이 끊어냅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뭐가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중요하죠. 내가 행복한 가정 유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생 최소 단위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에 정말 부모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거리 조절을 용기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잘라내고 나와야죠.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이 만만해서 그래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한국 속담 있잖아요. 내가 자꾸 누울 자리를 막 이렇게 마련해주고 나의 경계를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건 좀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한국말로 착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착하다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체와 주체가 아니고 주체와 객체이죠. 내가 주체이고 상대방이 객체인 거죠. 그래서 뭐 이 객체가 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내 말을 잘 듣는다. 순종적이다. 이럴 경우 착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착하다는 말은 하나도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든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텐데요. 이타적인 거와 착한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은 때로는 목소리도 내고 행동도 해줘요. 이게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못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호구가 되지는 말아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타성을 가져야지만 타인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는 하죠. 호구짓을 내가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역할로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보면은 막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신 노모가 계시단 말이에요. 뭐 자식들의 케어가 좀 필요해요. 착한 둘째 딸은 뭐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부모를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첫째 딸은 핑계가 있긴 해요. 뭐 바빠서 어쩌고 하면서 부모를 안 돌본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둘째 딸한테 전화해요. 둘째 딸한테 부탁하고. 그러니까 둘째 딸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첫째 딸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그래요. 방관자들은 계속 방관을 하고 또 뭔가 조직에서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렇게 살고 그래서 뭔가의 나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은 주어진 역할이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한국 속담에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팔자를 만드는 것은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아니고요. 나의 성격이 나의 팔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성격이 인간의 팔자를 만들기 때문에 만만하게 살지 않으시면 되죠. 호구짓 당하지 않고. 남한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하다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을 배려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착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남들도 미세하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만만하다라는. 이 사람은 남이 눈치를 보면서 대충 예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패턴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